여러분의 계좌에 담긴 QQQ 그리고 2배 레버리지 QLD 3배. 레버리지 TQQQ의 수익률이 어제와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지 매일 아침 심장 뛰는 마음으로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이 강력한 투자 도구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것 같지만 현실은 매번 우리의 예측을 비웃듯 잔인하게 흘러갑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영혼을 끌어모아 투자하는 이 거대한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보며 우리는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QQQ의 기반이 되는 거대 기업들의 진짜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창업자도 아니고 수만 명의 개인 주주들도 아닙니다. 이 기업들의 최대 주주 명단을 조용히 따라가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거대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블랙록입니다. 한국 돈으로 무려 2경 원을 움직이는 곳입니다. 2025년 기준 이 회사가 운용하는 자산은 약 11조 달러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14조 달러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한민국 GDP의 7배에서 8배에 달하는 이 엄청난 자본이 바로 여러분이 투자하는 QQQ의 방향성을 쥐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자본을 움직이는 기업이라면 모두가 매일 아침 그들의 입만 바라봐야 할 것 같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QLD와 TQQQ의 차트에만 집중할 뿐 그 뒤에 있는 진짜 지배자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그들이 시장의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장 자체를 설계한 존재들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TQQQ를 사며 내일 나스닥이 오를 것이라고 베팅할 때 이들은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배 시스템의 출발점을 이해하려면 1986년 월스트리트에서 발생한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실패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실패의 기록 속에 우리가 왜 레버리지 ETF 투자에서 매번 실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1986년 레리 핑크는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주목받던 천재적인 채권 트레이더였습니다. 퍼스트 보스턴 투자 은행에서 모기지 채권 부서를 이끌던 그는 35세라는 젊은 나이에 직접 설계한 파생 상품으로 회사에 수억 달러의 수익을 안겨주며 업계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TQQQ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내고 스스로 투자 천재라고 착각하는 그 짜릿한 순간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관과 예측을 맹신했습니다. 자신이 짠 포트폴리오는 금리 하락을 전제로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금리가 그의 예측과 정반대 방향으로 미친 듯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이 폭락할 때 TQQQ가 녹아내리듯 그의 포트폴리오는 붕괴했습니다. 결국 해당 분기 동안 약 1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고 레리 핑크는 즉시 해고당했습니다. 단 하루의 잘못된 예측으로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사실상 퇴출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QLD나 TQQQ에 전 재산을 넣고 시장의 방향을 맞추려다 계좌가 반토막 나는 경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레리 핑크는 그 끔찍한 굴욕의 순간에 시장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달한 결론은 너무나 냉혹하고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직관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감각과 천재적인 지능을 가졌어도 예상치 못한 시장의 변수 앞에서는 한낱 먼지처럼 무력하다는 것을 그는 1억 달러라는 거대한 수업료를 내고 온몸으로 새겼습니다. 그 순간 그는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시장에서 궁극적으로 살아남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리스크를 통제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해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리스크에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리스크를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감정과 과거의 경험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만으로 위험을 수치화하는 냉혹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이 생각 하나로 그는 바닥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1988년 그는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부를 세웠고 훗날 이 조직은 블랙록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평범한 투자자와 블랙록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 특히 QLD나 TQQQ를 다루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까만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블랙록은 수익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손실을 통제하는 데만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수익은 리스크를 통제하고 살아남았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계산하는 것은 언제나 내 포트폴리오가 어디서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였습니다. 시장은 결국 가장 빠르고 화려하게 돈을 번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은 최후의 생존자에게 모든 부를 넘겨줍니다.
그들이 생존을 위해 만든 괴물 같은 시스템의 이름이 바로 알라딘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매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채권, 주식, 파생 상품, 환율, 금리 등 세계 금융의 모든 변수를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하는 QQQ의 자산들이 어느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해지는지를 매일 수십만 번의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해냅니다. 알라딘의 심장에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과거 핵반응의 복잡한 확률을 계산하던 이 수학 기법을 레리 핑크는 금융시장에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끔찍한 경제위기 시나리오를 매일 가상으로 돌려보며 어떤 상황에서 얼마의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정확한 확률로 뽑아냅니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TQQQ를 투자할 때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나스닥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려 하지만 진정한 승자들은 내일 나스닥이 10% 폭락했을 때 내 계좌가 어떻게 방어되는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저 큰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알라딘이라는 시스템이 무서운 이유는 이 기술이 전 세계 금융 생태계의 핏줄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알라딘도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변수 앞에서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100% 정확한가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거대 기관과 수경, 원의 자금이 동시에 이 알라딘의 신호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가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QQQ와 TQQQ의 주가 흐름은 사실상 이 거대한 시스템이 내리는 리스크 평가에 의해 출렁이고 있는 것입니다. 블랙록은 알라딘이 그저 도구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다릅니다. 알라딘의 화면에 붉은색 위험 신호가 깜빡일 때 감히 그 신호를 무시하고 반대로 베팅할 수 있는 펀드 매니저는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1990년대를 거치며 블랙록은 이 시스템을 경쟁사인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에게 유료로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자금이 어떤 리스크 판단을 내리는지 그 흐름의 데이터를 블랙록이 가장 먼저 읽어낼 수 있는 완벽한 통제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초토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조차 자신들이 가진 썩은 자산의 규모를 계산하지 못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가 살려달라고 손을 내민 곳이 바로 블랙록이었습니다. 위기를 예측하려다 망해본 조직이 위기를 견디는 데 가장 특화된 구조를 만들어냈고 결국 국가의 운명을 구원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지만 그 정책의 뼈대가 되는 숫자는 모두 블랙록의 알라딘에서 나왔습니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천재적인 인간이 방향을 맞추는 곳이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이 위험을 해석하고 방향을 지시하는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손가락이지만 그 인간이 보고 있는 지도는 전부 알라딘이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후 블랙록은 전 세계 자산운용업계를 집어삼켰고 여러분이 매매하는 거대한 ETF 시장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알라딘이 관여하는 자산 규모는 수십조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전 세계의 자본이 모두 같은 알라딘 시스템을 보고 리스크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신호를 보고 동시에 방어하고 동시에 회피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사라진 시장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한번 방향이 쏠리면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시장을 덮칩니다. TQQQ가 폭락할 때 상상 이상의 속도로 녹아내리는 이유 중 하나도 전 세계 자본이 동시에 위험을 감지하고 기계적으로 물량을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소유의 구조입니다. QQQ에 포함된 아마존, 애플의 대주주 명단을 보면 블랙록과 뱅가드 같은 운용사들이 가장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펀드의 교차로 투자하며 거대한 자본의 순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자본이 자본을 소유하고 서로를 지키는 견고한 성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그물망 안에서는 상대를 죽이고 내가 이기는 공격적인 경쟁보다 다 같이 안정적으로 살아남아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어적 전략이 최우선이 됩니다. 치열한 경쟁은 사라지고 거대한 자본의 유지 관리가 시장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이 견고하고 무자비한 시스템 안에서 가장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존재는 감정에 휘둘리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우리의 퇴직연금, 우리가 매달 부어넣는 해외 주식 ETF의 수수료는 조용히 빠져나가 이 거대한 알라딘 시스템에 전기세를 내고
블랙록의 권력을 유지하는 피와 살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QQQ나 TQQQ를 통해 시장을 이기겠다고 매일 밤 차트를 보며 뜬 눈으로 지새우는 동안 진짜 자본의 지배자들은 우리가 바치는 수수료로 세상의 규칙을 자기들 입맛대로 고쳐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집어삼키며 주식과 채권을 넘어 디지털 자산의 문법마저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라딘이 금융의 핏줄을 장악하고 블랙록은 그 핏줄을 흐르는 피의 성분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절망감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TQQQ로 일확천금을 노리며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을 꿰뚫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생태계에서 투자는 남을 찌르는 공격의 창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한 가장 견고한 방어의 방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리 핑크가 모든 것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았던 그 진실. 누가 하루아침에 더 많은 돈을 복사해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시장에 남아 숨을 쉬고 있느냐가 결국 모든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이 QLD나 TQQQ에 투자하신다면 오늘 당장 예측의 게임을 멈추셔야 합니다. 내일 나스닥이 오를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대신 여러분만의 작은 알라딘을 머릿속에 만드셔야 합니다. 시장이 마이너스 30% 폭락했을 때 내 계좌의 현금 비중은 얼마인지, 최악의 순간에 나는 멘탈을 잃지 않고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기계적인 원칙이 있는지 그것만을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완전한 자유시장에서 내 마음대로 투자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저 거대한 자본가들이 정교하게 설계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춤을 추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경기장이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누가 심판을 매수했는지 그 구조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만이 이 잔혹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장은 항상 탐욕스러운 자의 돈을 빼앗아 원칙을 지키는 생존자에게 넘겨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측하는 도박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리스크를 통제하는 생존자가 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